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섬에 소름 끼치는 민박집. 검고 푸른 바다가 세차게 밀려 바위에 몸을 부딪힌다. 빠르지는 않지만 가볍지만도 않은, 오히려 둔중하고 억센 그 힘을 증명이라도 하듯 해안가의 바위들은 온통 여기저기 파여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시커먼 파도가 바위와 만나 요란스럽게 포마를 만들며 주변을 새하얗게 물들여간다. 그 와중에도 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짙은 안개가 그득히 주변을 메우고 있는 까닭이다. 마치 채색되지 않은 도화지들로 가득 메워진 모습처럼 주변은 온통 하얗게 물들어 주변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으나 그 백색 광이 안에서 보이는 것은 정작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간간히 회백색으로 물들어 하얀색임에도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기까지 했으니 아이러니하다. 진짜 지금은 배가 안 뜬다니까. 오빠, 나 집에 당일치기로 다녀온다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자고 가? 나 아빠한테 맞아 죽어. 젊은 커플 두 쌍이 인적 없는 조그마한 선착장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중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커플이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고 있었다. 검은 머리의 커플은 조용한 편이었고 노란 머리의 커플들 싸움을 연신 불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뻔할 노릇이었다. 남자는 자고 가자고 하고 여자는 집에 가겠다고 한다. 결국 여자가 져주거나 남자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오빠가 다 전화 돌려봤어. 오늘은 이 섬에 우리 데려다준 배 빼고는 들어오는 배가 없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새벽에만 배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루 종일 배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물론 남자는 전화를 돌려본 일이 없다. 애초에 오늘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200일이 조금 지난 연애기간 동안에 채 못 나갔던 진도를 쭉 빼고 싶었던 노란머리 남자의 욕망만이 보였다. 그의 가방 안에는 당일치기 여행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양주 2병과 짙고 독한 향수, 그리고 콘돔들이 들어있었다. 저기, 일단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시청번호 알아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물어보자. 검은머리 남자가 노란머리 커플에게 넌지시 말을 건넨다. 그의 패기 없는 모습에 노란머리 남자는 기가 찬다. 야, 여기까지 와서 모범생 놀이 하실라고? 아, 왜 그러냐, 진짜. 응. 검머리 남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푹 찌르며 조용히 쏘아붙이는 노란머리 남자. 그 모습에 노란머리 여자가 비아냥댄다. 왜 굳은 사람은 건드려. 돌아가고 싶다잖아. 여기서 자고 가고 싶은 거 오빠뿐인 거 알아? 와,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배 안 뜰 거라니까. 내 말 좀 믿고 민박집 들어가서 짐 풀자 좀. 남자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온몸을 이용해 격정적으로 보여준다. 머리를 쥐어짜며 온몸을 비튼다. 검머리 커플은 그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혹스러워하나 정작 같이 싸우고 있는 노란머리 여자는 그 모습이 싫지만은 않은 기색이다. 드문드문 보이는 입가의 실룩거림.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 노란머리 여자의 모습. 그렇다고 집에 가겠다는 단호함을 누그러뜨린 것은 아니지만 통통통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짙은 안개를 가르고 소리부터 모습을 드러내오는 그것은 여태껏 산업 빼고 모두가 기다렸던 여행의 종착지였다. 바다의 짠내 물씬 나는 소금기를 잔뜩 머금고 예전에는 나름대로 말쑥했을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색이 바래버린 한 척의 낡은 배. 그 배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훤칠한 남자 하나가 로프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육지로 가실 분들이에요. 금방 섬 나갈 거니까. 육지로 가실 거면 빨리 타세요. 남자는 두 커플에게 행선지를 물으며 로프를 선착장 쇠물뚝에 칭칭 감아 배를 고정했고 노란머리 여자는 노란머리 남자에게 그 셀쭉한 눈을 고정했다. 배 안 온다며? 다 물어봤다며? 솔직히 말해봐. 안 물어봤지? 어후, 들켰네. 미안. 익살스럽게 너스레를 떠는 노란머리 남자에게 마저 화는 내지 못하고 그렇게 두그러진다. 일행도 피식피식 웃고 이제야 난제가 해결됐다는 생각에 절로 농담도 나왔다. 바로 배를 타겠다는 생각에 내려놓았던 가방들도 나름대로 챙겨들어 추스르고는 배주인의 출발 신호만 기다리게 되었다. 당일치기 여행을 생각하고 싸온 가방임에도 무거워서 줄곧 내려놓고 있었는데 가벼운 마음에 가방마저 그 무게가 덜어진 모양이었다. 자기야, 지금 출발하면 언제 집에 도착하지?
검은머리 여자가 검은머리 남자에게 남은 일정을 물어왔다. 남자들은 다소 여행과 외박에 자유로움이 있지만 여자들은 아무래도 부담과 무리가 있지 않은가. 너무 늦은 밤에 귀가하는 모습도 결코 좋은 소리는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검은머리 여자보다는 검은머리 남자가 먼저 나서게 된다. 잠깐 검색해볼게. 검은머리 남자는 바지춤에서 스마트폰을 찾는다.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어 주머니에 연신 양손을 찔러 넣어본다. 사각형의 매끄러운 그 익숙한 바디가 잡히지를 않아. 이번에는 애써들어 메었던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그 안을 샅샅이 뒤진다. 그 어디서도 남자가 찾는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아까 그 식당에서 두고 왔나봐. 나 금방 다녀올게. 아니야, 같이 가자 자기야. 검은머리 커플은 점심때까지 머물렀었던 서만의 식당으로 황급히 발을 돌렸다. 그러든지 말든지 노란머리 커플은 정박되어 있는 배 앞에서 언제 서서냐는 듯이 애정을 과시하고 있었다. 녹색의 작은 숲과 다수의 안반들이 하얗게 주변을 메운 이 섬은 꽤나 커 보였지만 사실 민가의 크기는 그렇지 않았기에 식당까지는 금세 당도할 수 있었다. 듬성듬성 빈틈이 보이는 낡고 파란 기와지붕에 금이 여기저기 쩍쩍 갈라져 있는 벽. 그와 다르게 미닫이 문만은 번쩍번쩍하는 새 것이었다. 간판도 없이 오는 손님이 있으면 식사를 내오고 없으면 마는 그런 섬마을의 낡은 식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식사를 했던 노랗고 여기저기 귀퉁이가 떨어진 바닥재가 엉성하게 깔려있는 그 정치 없는 정자에 발을 올렸다. 이곳저곳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가마솥의 연기가 모락모락 새어나오는 부엌에서 식당의 주인 할머니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할머니, 혹시 여기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은 마당 한편에 놓인 장작 두어 개를 집어들다가 검은머리 남자의 질문에 문득 고개를 들었다. 탁한 눈동자가 남자를 마주한다. 검은머리 커플은 멀리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외침에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방금 도착한 배의 주인은 로프를 풀고 있고 노란머리 커플은 어느새 배에 올라 크게 손짓을 하며 소리를 치고 있었다. 곧 떠나니 어서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손짓으로 빨리 배에 올라타라고 아우성이다. 다급해진 검은머리 남자가 노인을 재촉한다. 할머니,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방금 전에 여기서 점심 먹고 갔었거든요. 무심한 시선으로 고개를 돌려 배를 바라보는 노인. 다급한 남자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여유로웠다. 저 배 타고 나가려고? 네. 제 핸드폰 보셨어요? 저 저거 타고 나가야 하거든요. 저걸 왜 타려고 해? 이해할 수 없는 노인의 태도에 검은머리 커플이 얼어붙는다. 마치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모습. 검은머리 남자는 할 말을 잃어 입만 벙긋벙긋하다가 몇 번이고 말을 다시 삼켰다. 노인은 그런 남자의 모습에도 아랑곳 않고 남자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직시한다. 나이가 들어 주름지고 늘어진 눈꺼풀이 동공의 반을 덮고 있었지만 노인의 송곳 같은 시선만큼은 확실하게 검은머리 커플의 동공에 각인되었다. 우리 집 민박도에 자고가 말은 다소 유하게 들리는 듯 했지만 노인의 그 시선은 강경하게 그대를 몰아붙들고 있었다. 하얗고 탁하게 빛이 바랜 노인의 동공은 마치 새하얀 포마를 잔뜩 만들어내는 시커먼 파도를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저희가 가야 하거든요. 자고가 멀리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던 노란머리 커플의 목소리가 어느새 작아지기 시작했다. 분명 배는 떠나고 있었다. 이미 섬에서 나가기에는 늦어버린 일이었다. 노인은 그제야 남자에게서 눈을 떼고 장작대를 든 채로 다시 부엌에 들어갔다. 뒤에서 바들바들 떨던 검은머리 여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남자의 옷깃을 꼭 붙들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돌아보고 뒤늦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심시키려 애를 썼다. 남자는 그렇게 여자를 달래는데 힘을 쏟으면서도 부엌에 들어간 노인을 경계했다. 그때 노인이 부엌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와 다가왔다. 남자의 스마트폰을 들고서 왜 이걸 감추셔? 얼빠진 것들 같으니라고. 안방에 들어가면 장롱 안에 이불이랑 베개랑 다 있으니까 퍼뜩 들어가. 어딜 겁도 없이 어튼 배를 타려고. 남녀는 의아함의 넋을 잃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며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천의 안개가 이렇게 고약하게 끼어있는데 육지로 가는 배가 당최 어디에 있어. 육지까지가 얼마나 먼데. 다른 섬에 가는 배라면 몰라도 그 말에 소름이 끼쳐 남녀는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 멀어지는 배를 바라본다. 이미 배는 안개 속에 깊이 파묻혀 그 시커먼 그림자만을 흐릿하게 남기고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운이 기본적으로 기후는 자연에 영향을 준다. 기후 또한 자연이지만 지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비롯된 인력과 태양광 등이 좌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생각을 드내며 복잡하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뒤집어보는 성철은 취미로 도보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무척이나 더웠다. 이미 소지한 생수는 동이 나버렸다. 단지 물 때문에 자신의 가방이 무거워질 것이 귀찮아서 적게 담아 온 것이 실수였다. 조금만 물을 안 마시면 장대비같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땀에 체내 수분은 몸에 바로 와닿을 만큼 탈수 현상을 일으켰다. 살기 위해 물을 마신다. 하지만 곧 보충된 수분은 다시 빠져나가 버린다.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 싶었지만 올해 여름은 악명이 자자한 동경의 여름처럼 살인적이었다. 더군다나 인적이 아예 없는 길인지라 흔한 편의점 하나는 고사하고 민가조차도 없다. 그나마 싸온 김밥과 김치 덕에 양분 조금 면했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도 같이 원하게 되는 탓에 음식을 먹는 일조차도 고역이었다. 그리고 생수는 동이 났기 때문에 뭔가를 마실 방도가 없었다. 목이 너무 아프다. 수분이 있는 대로 빠져나가서 목이 아예 말라버린 탓이다. 헛기침이 자꾸 나올 정도니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다리는 제대로 들지도 못해 땅에 질질 끌며 걸어간다. 너무 덥다. 성철은 목마름도 문제였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질적인 더위에 몸부림쳤다. 조금만 나무근을 밖으로 거닐면 바로 쏟아지는 현기증과 피부에 그대로 와닿는 화끈함에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지경이었다. 그나마 자신의 갈증을 달래주는 건 길 가다 가끔 피어있는 산딸기나 뱀딸기, 까마종 따위를 따먹는 일이었다. 그런 와중에 성철은 잠시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인다. 쪼르르 하는 작은 물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성철은 기운을 짜내어 성큼성큼 길이 아닌 풀숲을 헤쳐서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가늘게 흐르지만 맑은 약수가 흐르고 있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약수가 경사진 곳에서 내는 낙수 소리가 없었더라면 이 잔잔하고 적게 흐르는 약수를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리라. 성철은 주위를 둘러보고 물속도 들여다보며 마셔도 되는 깨끗한 물인지 판별한 다음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기에 이르렀다. 다소 갈증을 해소한 다음 손을 씻고 깨끗해진 손으로 물을 떠서 다시 마신다. 그리고 비어버린 생수병에 물을 담는다. 그리고 물을 마신 김에 잠시 쉬어가기로 하여 습기를 머금은 돌무더기에 몸을 뉘었다. 으아, 죽는 줄 알았네. 갈증이 해소되자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 허기였다. 그래서 아까는 심한 목마름 때문에 먹지 못했던 김밥을 마저 그 자리에서 해치웠다. 그러고 나니 또 몰려오는 것은 근육통과 약간의 식곤증이었다. 그래서 성철은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시 낮잠을 자기로 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온 풀과 나무 무더기의 한가운데 인지라 녹음이 짙은 선선한 산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우거진 나무들이 살인적인 태양광을 가려주고 있으니 몸은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선선함이 잠으로 성철을 이끌었다. 그렇게 얼마나 꿀같이 달콤한 잠에 빠져 있다가 성철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나뭇잎들 사이로 내려오는 햇빛이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보아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대는 지나간 듯했다. 그래도 아직은 따가울 정도의 빛이었지만 잘 곳을 찾다 보면 날은 금방 저물기에 성철은 옆에서 흐르고 있는 약수로 대충 얼굴과 머리를 씻어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짐을 챙기는데 성철은 아무 생각 없이 약수가 흘러내려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뭐지? 성철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방향에 기와집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집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는 민가를 찾는다면 더 이상 발걸음을 애써 옮기며 걸어 다닐 필요가 없기에 성철은 다소 가파르고 험난한 산을 타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와집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왜 성철이 시내는 찾아서 물을 마시고도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집을 보질 못했나 하는 의문이 자리 잡았지만 갈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탓이다라고 가볍게 넘기며 기와집의 문을 두드렸다. 기와집의 외관은 그렇게 낡지 않았다. 숲속 한가운데 나무가 우거진 숲풀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한옥인 것을 생각하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벽은 깨끗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성철은 재차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였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역시나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는다. 그러다 문득 벽 너머를 보게 되었는데 흙먼지는 적었지만 다소 낡은 기와가 여기저기 금이 간 것이 눈에 띄었고 그 너머에는 빈약하게 휘어서 솟아오른 대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집안에서 대나무를 기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성철이 알고 있는 가벼운 지식으로는 대나무는 음기가 강하고 기의 흐름을 끊어놓는다 하여 집안에서 기르지 못하게 하는 나무라고 알고 있었다. 의아한 생각을 가질 무렵 끼익 하는 낡은 경첩의 비명소리와 함께 성철이 두들긴 문이 조금 움직이며 손님을 맞았다. 성철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대나무를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을 문을 향해 돌렸는데 문만 살짝 열렸을 뿐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부터 열려 있었나 싶어 성철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걸음을 떼며 말했다. 일단 들어겠습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성철은 예의상 문을 뗀다. 내부의 모습은 한눈에 집의 내부가 훤히 보이는 여느 집들과는 달리 양 옆에는 대나무들이 서 있고 눈앞에는 한옥 건물의 붉은 외관의 일부만 눈에 들어올 뿐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다른 곳을 보려면 건물을 빙 돌아서 양 옆으로 나 있는 길을 통해 이동해야 할 듯 보였는데 집은 다소 그늘이 짙고 따가운 햇살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 성철은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기보다 외관을 더 살피기를 택했다. 건물 옆에 난 좁은 길을 따라 빙 돌아서 건물 뒤로 걸어간 성철은 뒷마당에 서당 비슷한 작은 건물이 두 채가 더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서당 뒤편에는 어둡고 습한 기운이 무럭무럭 몰려오는 우거지고 어두운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두 채의 서당 뒤편에도 역시 대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철은 더 볼 것 없겠다 싶어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 건물 입구에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아까도 대답이 없던 집인 터라 역시나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성철은 혹시나 문이 안 열리면 어쩌나 싶어서 문이 잠겼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낡은 목재 현관을 옆으로 제쳤다. 문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낡은 경첩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었다. 먼지가 그득히 쌓인 목재 바닥이 드러나며 창을 통해 내리쬐는 햇살이 전혀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내부가 드러났다. 지피한 먼지내와 곰팡내가 코를 저릿하게 자극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의 외부와는 이질적인 그 분위기에 성철은 그냥 이곳을 나가서 다른 인가를 찾을까를 진중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건물 내부를 보자 왜 아무도 성철의 부름에 대답을 하질 않았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은 원래부터 버려진 집인 탓이다. 그러나 성철은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민가를 찾지 못하면 지붕도 없이 숲속에서 밤이슬 맞으며 지새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설마 어떻게 되기야 하겠어? 눈 딱 감고 날이 저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자버리고 날이 밝은 대로 바로 일어나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머릿속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와 계획을 이끌어낸 성철은 밤의 숲속에서 노숙하기보다 건물 안에서 보내기를 택했다. 그리고 숲속보다는 실내에서 불 켜고 자는 것이 더욱 덜 무섭고 안전하며 당연히 노숙보다는 안락할 것이라는 것을 위안 삼아 결심을 굳게 다졌다. 그리고 얼마 뒤 간단한 육포와 말린 과일로 배를 채운 성철은 자신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새삼 감탄까지 하며 마음을 놓기에 이르렀다. 날은 너무나 빨리 저물었고 도시였다면 이제 막 저녁을 뭘로 먹을까를 고민하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바로 수면에 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귓가를 홀리고 밤바람에 서로 몸을 부대끼며 사각거리는 수많은 나뭇잎들까지 현재 이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외관에 압도당한 탓에 그 소리들은 전혀 낭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새삼 뭔가 나타난 것인가 싶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지는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건물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널찍한 크기의 방의 자리를 잡았는데 바닥에 먼지가 하도 많은 탓에 바닥을 대충 쓸고 텐트를 쳐 잠을 자야 했다. 현관에 위치한 방은 창문이 제대로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탓에 더욱 낡았고 춥기까지 했다. 그리고 맨 안쪽 방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과 처음 보는 제기가 을씨년스럽게 올려져 있는 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없고 넓기까지 한정 중앙의 방을 택한 것이다. 젠장, 잠이 안 와. 나지막이 한마디를 읊조리는 성철은 현재 잠이 오질 않아 골머리를 썩는 중이었다. 썩어도 푹 썩는 것이 분위기가 점점 불안감을 조성해서 빨리 잠은 자야겠는데 계획한 것과 반대로 잠이 오질 않는 이유는 낮에 낮잠을 푹 자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포만감이 좀 들면 잠이 잘 오려나. 성철은 결국 내일 아침 식사로 남겨두었던 육포와 말린 과일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아껴두었던 땅콩에 감자칩까지 먹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입이 너무 짜고 갈증이 나 낮에 담아두었던 물을 거의 대부분 마셔버렸다. 그러고 나니 소변이 몹시 보고 싶어지는 것은 본인까지 예상을 했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둡기 짝이 없는 곳에서 볼일을 보러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 정말 사람 살았던 곳 맞나? 이 건물에는 부엌은커녕 몸을 씻을 만한 세면장이나 화장실도 없었다. 방 안은 장롱이나 이불 한 채, 향식품이나 가전제품 하나 없었고 아예 수도나 전기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는 곳이었다. 야외 화장실인가 싶어 아직 날이 밝았을 때 찾아보았지만 이 집안 어느 곳에도 화장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볼일을 보려면 알아서 봐야 한다. 하지만 어떤 건물인지도 모르는데 건물 안에서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기는 껄끄러웠기에 결국 랜턴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기로 했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군가 중에 그나마 부르기 좋아했던 부분을 불러본다. 나는 대안의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전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건물 밖으로 나간 성철은 나가기가 무섭게 그냥 현관 바로 옆 벽에다가 볼일을 봐버렸다. 그리고 바지 지퍼를 올리던 참이었다. 삐걱삐걱. 들릴 듯 말 듯한 크기로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연거푸 눌리는 소리가 건물 안에서 작게 들려왔다. 말 그대로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바르르 떨며 움츠린 성철.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듯한 착각을 해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스스로 한밤중에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를 생각해보았지만 정말 틀린 생각이었다. 그냥 코앞에 서 있는 건물조차도 랜턴을 비추는 곳만 조금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성당을 다니면서 가끔 듣는 말이 빛은 어둠을 가른다. 뭐 이따위 문장이었는데 그것 또한 틀려먹었다. 어둠이 주변을 삼키면 빛은 그냥 반짝이는 모래, 말갱이 따위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 밤중에 숲속을 안 걸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정말 그 어둠이 심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정도로 짙고 무거웠다. 성철은 침을 한번 삼켜본다. 소리가 날까 하여 숨까지 참아가며 침을 삼킨다. 건물 안에서 난 소리는 건물이 낡아서 그런 것이다. 쥐가 지나간 탓이리라. 잘못 들었겠지. 두고 온 물건 중 하나가 쓰러지면서 낸 소리겠지.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하며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온 랜턴과 스마트폰 2개만 덜렁 들고 이곳에서 달아날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 성철은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택했다. 아직은 군대에서 선임이 온갖 무서운 군대 괴담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 뒤 소개했던 탄약고 보초를 회상하며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그때는 정말 바지에 지릴 뻔했지. 아니 조금 지렸던가. 이런 시답잖은 생각을 하며 문을 조심스레 열어젖히고 실내에 다시 들어선 성철.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건물을 나설 때 성철은 방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캠핑용 랜턴을 방 안에 켜두고 나섰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의 내부는 성철이 들고 있는 랜턴 외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다. 성철은 황급히 랜턴을 바닥으로 향했다. 혹시 누군가 들어와서 방 안에 랜턴을 끈 것이라면 먼저 들켜서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를 일인 까닭에 조심히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들고 있는 불빛이 상대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사실 의심가는 구석이 약간 있기는 했다. 이 큰 건물 뒤편에 작은 건물 두 채는 끝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밤에만 쓰이는 특이한 건물이라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또 의아함 이후에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이 건물에는 뒷문 따위가 전혀 없고, 창문도 현관 옆에 난 창문들 외엔 전혀 환풍구 따위조차도 없었다. 그런데 낮에 확인할 때 건물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신이 볼일을 보러 나왔을 때에는 현관 옆에서 떠나질 않았기에 그동안 누가 들어왔다는 가설도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이다. 그 사실이 머리를 스쳐가자 소름이 끼치고 오금이 저려 다리가 바들바들 떨릴 지경이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본인의 텐트가 있는 방을 향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갔다. 성철은 방 문의 틈새로 고개를 조금 내밀어 바라보고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놀랬다. 방 안에는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리저리 방 안을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성철이 먹고 정리하지 않은 감자칩 봉지나 유포를 담아 두었던 비닐봉지 따위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옷은 옷에게 화려한 한복을 빼입었고 머리는 온통 산발하고 있었기에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았다. 더욱 성철이 기겁을 하게 만든 것은 그 움직임이었는데, 마치 갯벌의 개나 수풀의 거미처럼 사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어다니는 꼴이 전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것이 성철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색이라기엔 너무 짙고 어두운 흙빛의 색깔에 온통 검은 저 이뿐인 눈. 그럼에도 대룩대룩 눈알을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돌아가는 눈알과 귀밑까지 찢어질 것 같은 입 사이로 보이는 누렇고 온통 부스러진 이빨들. 성철은 본능적으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아나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성철의 몸을 지배하는 그 순간, 그 무언가 또한 성철에게 소름 끼치는 속도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 까닭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도망치다가 그 무언가가 문을 힘껏 열어 젖히는 소리가 나자 정신 차리고 맹렬한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떨치고 최대한 몸에 힘을 주기 위해 있는 힘껏 고함을 치며 내달리는 성철은 불과 반각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숲속 한가운데를 있는 힘껏 달리고 있었다. 분명 물을 마셨던 곳을 기억한다. 그곳을 기점으로 방향을 잡아 조금만 나아가면 그가 걷던 인도가 나올 것이고, 그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인가가 나올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물을 마셨던 그 물 흐르던 곳이 나타나질 않았다. 아무리 뛰어내려가도 그런 곳은 나타나질 않았고, 끊이지 않는 숲과 나무들 뿐이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스락대는 요란한 소리가 뒷전을 때린다. 성철은 두려움에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 무언가는 들짐승처럼 양팔을 있는 대로 휘저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 흉측한 아가리를 쩍 벌린 채 두 눈을 크게 치켜뜨고 달려오고 있었다. 오지마 오지마. 성철은 다시 한번 기겁해서 더욱 분주히 다리를 눌렸다. 이제는 산을 달려 내려오는 것인지 굴러 내려오는 것인지도 모를 만큼 허겁지겁 내려오는 모양새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뒤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멎었다. 성철은 그래도 속도를 줄이진 않았다. 그냥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무언가는 더 이상 성철을 따라오지 않았다.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자리에 서거나 속도를 줄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성철은 계속해서 산속을 달려나갔다. 그리고 성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를 찾았다. 성철은 동이 터오는 아침까지 길을 걸었고, 그 길은 숲길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차도로 바뀌어 버스 정류장이 있는 시내까지 찾게 되었다. 그 길로 성철은 집으로 귀가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발을 놀린 탓에 성철은 버스 안에서 쓰러지듯 잠을 자버렸고, 밤새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던 이슬비는 어느새 가랑비가 되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성철이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가랑비는 멎을 줄 몰랐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늘어지게 잠을 잔 성철은
꽤 오래 잔 것 같은데도 계속 내리고 있는 가랑비에 좋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성철은 전화를 꺼내들어 친구에게 연락했다. 꽤 긴 시간에 통화 연결음이 울렸음에도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철은 점점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아, 여보세요? 엄마. 아, 성철이니? 왜? 아니야. 나 서울 도착했다고. 그랬구나. 잘 다녀왔니? 어머니의 음성이 다소 세대다. 친절하다. 성철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냥 여행 길게 생각했는데 이만 쉬고 집에서 보내다가 다시 회사 나가려고. 그렇구나. 그런데 성철아. 지난번에 놓고 간 건 언제 가지러 올 거니? 뭐가 말이야, 뭐. 아, 별건 아니고. 네 텐트하고 배낭. 성철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섭고 소름 돋는 느낌의 자신이 어디다 전화를 걸었는지 다시 확인했다. 어머니의 전화가 확실했다. 그래서 다시 걸어보기로 했다. 안 받는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성철은 수렁 속에 몸이 잠기듯 불안감에 휩싸였다. 전화를 끊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나? 분명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탄 승객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집에 오는 동안 누군가 마주치긴 했었나? 어딜 거쳐서 왔지? 언제 도착했지? 나 집에 오긴 했었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성철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과 적막한 분인 한옥집의 안. 자신의 텐트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가장자리에 뒹굴고 있던 방 안이었다.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가 쥐피시는 소름과 마주하고 있던 성철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성철의 등 뒤에는 그때 따돌린 줄 알았던 그 괴물이 고개를 연신 빙글빙글 돌려대며 서 있었다. 고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혓바닥은 모가지 아래까지 늘어지고 몸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성철은 건물 밖으로 나서서 대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대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까닭에 더듬듯이 문짝을 들여다보니 여기저기 못질이 되어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성철은 그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 나오기 전에 숨기 위해 건물의 뒤편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와중에 작은 사당 두 채가 성철의 눈에 들어왔다. 사당의 뒤편에 어둡고 움츠마기 짝이 없는 심림이 그를 삼킬 듯했지만 자신을 따라오는 그 괴물이 더욱 두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었기에 사당 중 아무 곳이나 골라 잡아 들어가 몸을 숨겼다. 사당 내부는 조금 큰 나무 불상이 모셔져 있는 단상과 언제 받쳐졌는지 모를 재기 위에 말라비틀어진 과일 조가리들이 있었고 불상의 뒤편에는 괴악하게 생긴 나한들이 힘껏 전방을 노려보고 있었다. 성철은 급히 불상의 아래로 몸을 숨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다소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덜그럭 나무 그릇을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쥐서이 몇 개를 굴리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뼈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는 소리 같았다. 성철은 힘껏 머리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다. 우리 놀래? 같이 놀지 않을래? 웬 로퍼가 어린아이를 흉내내는 것 같은 새된 쇳소리였다.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말이 거듭될수록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심해진다. 더 이상 풀벌레 소리 따위는 들려오지 않는다.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들려오는 이 소름 끼치는 소리들은 정말 이러다 미쳐버리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해주었다. 덜컹. 성철이 숨은 사당의 문이 한 차례 흔들렸다. 덜컹. 목매달아 나는 것 같은 불쾌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이젠 우두둑거리는 격한 소리로 바뀌었고 문을 잡아뜯을 것 같이 그 무언가는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정신이 온통 혼미해지는 가운데 성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작게 흔들리는 자신 위에 놓인 나무 불상이었다. 정신을 잃은 성철이 깨어난 것은 꽤 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가 깨어난 곳은 정신을 잃은 그 끔찍한 집의 사당 바닥 따위가 아니라 전기도 들어오는 일반 가정집의 이불 위였고 성철은 금세 안도하여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사내 자식이 질질 짤 짓을 왜 하고 앉았어. 어떤 노파가 성철을 꾸짖으며 방에 들어서는데 머리는 가지런히 정리해 비녀를 꽂았고 약간 밝은 옥색의 저고리는 다소 낡아 보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관리를 잘하는지 형태만큼은 가지런히 각이 살아있었다. 묘한 인상을 주는 그 노파는 성철의 앞에 간단히 차려진 밥상을 놓아주었다. 그거 다 먹으면 정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옆방으로 들어오니라. 노파는 그 말과 동시에 방을 나갔는데 성철은 갑작스레 나타난 노파에게 깜짝 놀랐지만 이내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안심하기에 이르렀다. 달콤한 수면 끝에 주어진 꿀맛 같은 식사라 더 즐기고 싶었지만 사람 옆에 머무른 것이 더욱 안심이 되기에 성철은 급히 식사를 해결하고 옆방으로 나섰다. 그 방엔 인자한 보살들과 무시무시한 나안들이 한데 그려진 벽화 앞에 금색의 큰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대뜸 성철이 앉기도 전에 물어왔다. 내가 본 게 무당 옷을 입고 있더냐? 예. 무당 옷을 입고 있었느냐고. 내가 본 것이. 성철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순간들을 천천히 더듬어 자기가 보았던 것을 설명했다. 옷의 종류를 몰랐기에 본 것대로 설명했고 생김새나 움직임 또는 그것이 내던 소리까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노파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러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는 왜 들어가 이놈아. 아니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대답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날이 저물어 노숙할 판이기도 했고요. 이 망할 놈아. 그 집은 사람 살라고 지어놓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 노파는 등 뒤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내어 성철의 앞에 놓았다. 작은 나무 문패로 표시해 둔 부분을 펼쳤는데 그곳엔 항아리 하나와 잘려나간 사람의 손목이 같이 그려진 기분 나쁜 붓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옛날에는 말이다. 빼먹지 못한 무당들이 종종 말 잘 듣는 귀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납치한 아이들을 항아리에 넣고 있는 대로 굶겨 아사 직전까지 몰아넣은 뒤에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주는 거야. 그럼 이제 막 죽을 판인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음식을 향해 손을 뻗는데 그때 그 아이의 손목을 잘라 따로 보관하고 아이는 항아리 속에 죽여서 묵히는 게야.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세탄이라는 것이다. 한숨을 푹 쉰 노파는 유기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성철의 앞에도 놓아주고 자신도 한 모금 마셔 목을 축였다. 차 속의 목과 향내가 코를 기분 좋게 간지렸다. 그리고 그 세탄이가 점점 원한이 자라서 나중에 그 본질을 잃게 된 것이 세운이라는 놈이다. 네가 본 놈이 세운이라는 놈이지. 노파는 펼쳐졌던 책을 다시 가져가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세운이는 지역마다 전해지는 모양이 달라. 당연하지. 사람도 100이면 100 다른데. 귀신이라고 뭐가 다르겠냔 말이야. 어떤 원한을 먹고 자랐는지 어떤 생각으로 지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은 다 다르다. 그런데 넌 잘못 걸렸어. 이건 앞뒤야. 앞뒤. 그리고 책 사이에 끼워두었던 나무 문패를 성철에게 던져준 노파는 자리에 일어서서 방 한편에 가지런히 개켜놓은 무당옷을 입으며 성철을 떠밀었다.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빨리 나갈 채비를 해라. 네 짐은 내가 다 정리해 두었으니 챙겨서 가지고 나와. 빨리 내 신상을 정리하고 세운이를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노파는 자신이 아는 무당 2명을 더 불러 이동했다. 젊은 여자와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들 중 남자 무당이 끌고 온 승합차에 모두가 몸을 싣고 움직이는 것이다. 걱정되더라도 최대한 정신을 맑게 하고 밝은 생각만 해. 그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 네 몸을 양기로 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주고 충고해주는 남자 무당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젊은 여자 무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으며 노파는 성철의 손을 잡고는 놓지 않았다. 이윽고 승합차는 성철에게 낯이 익은 숲길에서 정차했고 조금 산 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한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전에 보았던 약수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길 잘도 찾아서 왔구먼. 이 근처에는 사람도 안 사는데 말이야. 남자는 조심스레 한옥의 대문을 열며 말했다. 내가 사당으로 숨은 것은 잘한 것이다. 다른 곳에 숨었거나 밖으로 도망가려 했다면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을 기야.
무당들은 어떤 의식을 준비했는데 젊은 여자 무당은 두 채의 사당 앞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성철은 사당 중 하나에 들어가 불상 아래의 자리를 잡고 누웠고 그 앞을 나이 든 남자 무당이 지켰다. 마지막으로 노파는 반대편 사당에 들어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앉아서 불상 앞에 재를 올리고 있었다. 성철은 이 순간이 햇볕이 쨍쨍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 감히 어느 한 곳에 시선을 맞추지도 못했다. 모두가 알지도 못하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써준다는 것이 고맙기도 한 까닭에 일이 잘 끝나면 복치라는 것이라도 최대한 많이 건넬 생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 무당의 손은 점점 떨려왔고 사당 안에 누워있는 성철의 눈에까지 들어올 정도였다. 그리고 이래저래 성철이 불안해할 때마다 그의 앞을 지키는 남자 무당은 뒤를 돌아 눈을 한번 찡긋해주거나 살짝 웃어주는 것으로 성철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성철이 머물고 있는 사당과 노퍼가 자리한 사당의 문은 닫혔고 밖에서 알 수 없는 경을 외우는 여자 무당의 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머지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들려오나 개구리나 풀벌레 소리 따위는 일절 들리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적막함이 주변을 가득 메우고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그리고 날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에 휩싸이자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왔다. 꺽꺽. 계속해서 경을 외우던 여자 무당의 목소리가 한껏 떨려오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그리고 이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경을 외는 소리가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작아진 것으로 보아 노파가 있는 사당의 여자 무당도 함께 들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는 전날과는 궤를 달리했다. 발작적인 그 괴물의 비명과 더불어 빗소리 또한 점점 요란해져 갔다.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말에 성철은 입을 틀어막고 있는 대로 새어나오는 비명을 삼키고 버텼다. 눈물이 마구 쏟아져서 끄끄하는 소리가 숨소리에 섞여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아예 숨을 참아버렸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애썼지만 저 무섭고 혐오스러운 괴물이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두려움에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남자 무당도 긴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연신 고개를 들었다가 숙였다 하는 모양새가 꼭 저불안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소리가 멎었다. 갔나? 성철은 잠시 희망을 손에 쥐어보았다. 놓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괴물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으면 했다. 안성철 씨 계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성철 씨. 낭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사화가 내는 뚜벅이는 소리와 함께 경찰의 무전기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성철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안성철 씨, 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다면 응답해 주세요. 괴물이 일반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인지 진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온 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가기 시작했다. 무전기 소리와 구두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다른 경찰들 몇의 목소리까지 멀리서 들려오는 까닭에 정말 경찰 병력들이 이 집에 수색을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뭐지? 하지만 이내 목소리가 찾아들었다. 적막함이 주변을 다시 메우기 시작했다. 진짜 경찰이었다면 대체 누구의 신고를 받고 왔단 말인가? 경찰일 리가 없는 일터였다. 하지만 짙은 공포가 판단력 마저 흐리게 만드는 중이었다. 그러다 적막을 깬 것은 노파의 음성이었다. 네 이놈. 감히 어디라고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 썩 사라지지 못하냐. 소리를 듣자니 노파가 문을 열어젖히고 호통을 치는 모양이었다. 썩 꺼져라. 그리고 노파의 일깔과 함께 주변을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빗소리 또한 멎었으며 더 이상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뒤 누군가 문 앞에 걸어와 문을 살짝 두들기고 말했다. 노파의 음성이었다. 이제 됐다. 나와라.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아무데나 싸돌아다니고 그러지 말아라. 욕봤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풀어지며 또다시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성철은 기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집에 가도 남자 무당이 불상 아래에서 기어나오며 말하는 성철의 입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틀어막았다.
불안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문을 부숴버릴 듯이 두들기는 그 음성은 괴물의 것이었다. 속았다. 성철은 기겁하며 불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있는 대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때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찾는 게 이놈이냐. 썩 데려가라. 내 귀찮아서 못 참겠다. 노파는 무엇인가를 뒷마당에 던지며 소리쳤다. 아마 아까 가지고 들어갔던 허수아비인 것이다. 그 말이 끝남과 무섭게 밖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괴성과 함께 무언가 산산이 부수는 소리가 연거푸 주변 공기를 찢었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남자 무당이 직접 문을 열어주어 문 밖을 나선 성철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허수아비였고 수척한 얼굴의 노파였다. 노파는 성철에게 다시는 모르는 곳에 함부로 발걸음하지 말고 특히 이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리고 성철을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성철은 제일 먼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다. 진짜 어머님을 확인한 성철은 울고불고 수화기를 붙잡고 늘어졌으며 전화를 받지 않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일일이 걸었다. 그리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애완견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종교를 믿었으며 집에는 십자가를 방마다 걸어놓았다. 그렇게 성철은 약간의 후유증을 남기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다. 한창 회사에서 문서 작업 중이던 성철의 스마트폰이 빛을 내며 전화가 온 것을 알렸다. 누가 업무 중에 벨소리를 그렇게 크게 키워놓나. 아, 예. 죄송합니다. 성철은 급히 전화를 받으며 자신을 지적한 상사에게 사과를 건넸다. 네, 여보세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네. 우리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서 무조건 빠져나와.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놈아. 성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곰팡내 나는 방 안에는 온갖 부적들이 붙어 있었으며 낡은 제기들이 올려진 상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기 머리보다도 더 크게 입을 쩍 벌리고 서서 삼척이 넘을 것 같은 긴 팔을 앞으로 뻗어오고 있는 무당 옷을 입은 무엇가에 찢어질 것 같이 크게 치긋은 검은 눈 아래는 울부짖는 성철의 모습이 비추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엄청난 현금.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 직장 동료 중 앤이라는 세일즈맨이 있었다고 한다. 앤은 사귀던 여자를 속여 돈을 잔뜩 뺏은 후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얼마 지나 앤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현금으로 물건값을 받고 회사로 돌아오면 그 사이 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계산 실수나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분명히 풀로 붙인 봉투 속이나 자물쇠로 잠근 금고, 결국 몸에서 떼놓지 않는 지갑 속의 돈마저 사라져버렸다. 앤은 그때마다 부족한 금액을 자기 돈에서 충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새 앤이 감당할 금액이 넘어가고 있었다. 결국 월급을 가불받아 미수금을 메꾸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월급보다 미수금이 많아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앤의 빚은 쌓여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대규모 현금 거래가 앤에게 떨어졌다. 또 돈이 사라질까 두려웠던 앤은 담당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거래처에서 직접 앤을 지명한 탓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수백만 앤이 넘는 금액이었기에 앤은 꾀를 냈다. 후배를 같이 데리고 가서 돈은 후배가 운반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무사히 거래는 끝났고 후배는 돈을 들고 출발했다. 앤은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게 후배와는 다른 차를 타고 거래처에 온 터였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후배는 회사로 돌아오던 도중 자전거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사고 조사도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학생이었던 터라 부모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회사에서는 빨리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오려는 독촉 전화가 쏟아진다. 앤은 이를 악물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현금을 깔아서 자기 눈에 보이도록 하고 운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던 도중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냈고 그대로 즉사했다. 차 안에 현금은 한 푼도 없었다. 장례를 마친 후 그의 책상을 정리하게 되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이 나왔다. 아마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있었을 돈도 포함해서. 네 번째 이야기, 회차. 그는 산속마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폭설이 내리면 제설차를 타고 눈을 치우는 것도 업무 중 하나. 그런데 그 제설차가 조금 이상하더란다. 거기 타고 눈을 치우고 있노라면 어째서인지 동물들이 자꾸 부딪힌다는 것이다. 심할 때는 제설 작업 한 번 하는데 4~5마리가 나타날 정도였다고 한다.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 말에 따르면 마치 동물이 제설차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신경이 쓰인 나머지 그는 제설차의 이력을 조사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 인명사고를 냈던 전력이 있는 차였다. 민간 회사에서 사람이 치여 죽는 사고가 났는데 그걸 중고로 사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 동사무소 신입 직원이 그만 제설차에 휘말려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큰 사고가 되지 않고 몸성이 나왔지만 신입은 기분 나쁜 말을 늘어놓았단다. 저 제설차 옆에 섰더니 누가 잡아 끄는 것 같더라고요. 차 쪽으로 질질 끌고 오는 것 같은. 그래서 그만 제설차 쪽으로 넘어졌던 겁니다. 결국 차량 불량으로 처리해서 그 차는 눈이 와도 쓰질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폐차 처리되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폭우. 유난히 따뜻하고 화창한 날 고향 친구놈의 발인과 화장을 마치고 나오던 나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고향을 찾은 건 10년 정도 된 것 같다. 그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였는데 54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나이의 생을 마감하고 갑자기 떠나가 버리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쭉 빨아당겨 입속에 머금었던 담배 연기를 내뿜으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 듯 싶었다. 그리고 바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40년 전 내 고향은 경북의 한 시골 마을이었다. 지금은 마을에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인근에서는 꽤 큰 마을이었다. 엄마 나 영식이랑 놀다 올게. 창수야. 날씨가 끄물끄물한 것이 비 올 것 같으니까. 너무 오래 놀지 말고 저지레 하지 말고 오너라 알겠지? 응. 알겠다. 영식은 오늘 화장을 한 친구다. 그때 나, 영식, 봉수, 민혁, 서구 이렇게 5이 늘 붙어 다녔는데 영식은 같은 학급이었지만 나이가 1살 더 많았고 우리보다 머리 하나 정도만큼 키가 크고 덩치도 좋았기에 대장 역할을 했었다. 우리들은 산이며 들이며 돌아다니며 나뭇가지를 총처럼 쏘며 전쟁놀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야, 이거 빗방울 아니다. 그때 서구가 콧잔등에 묻은 빗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비 올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 그만 집에 갈까? 나는 날씨가 흐리다며 집에 빨리 오라던 엄마의 말이 생각나 말했고 그때 영식이 나를 막아서며 말했다. 비 이거 소나기 같은데. 나 얼마 전에 아버지랑 저쪽에 있는 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 정자 같은 거 있더라. 우리 거기서 있다가 비 그치면 다시 놀래? 사실 해는 중천에 떠 있고 하루 종일 놀아도 모자란데 이대로 집에 가긴 아쉬웠고 모두들 그런 눈치였다. 그리고 우린 영식을 따라 그가 가리켰던 곳의 산으로 향했다. 개천을 지나 5분 정도 산을 오르니 정말 정자 하나 가보였다. 정자는 지프로 지붕을 얹고 나무로 기둥과 바닥을 만든 작은 원두막 같았고 절벽 바로 아래 위치에 있었으며 정자의 끝으로 낭떠러지가 있어 조금 불안해 보였으나 비를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곳에는 조금 큰 나무 상자 하나에 그 옆에는 앉아서 쓰는 서랍 달린 책상과 바로 그 위에 할머니 사진 하나가 마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할머니 사진이 낯이 서려 얌전히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좀이 쑤셔 버티지 못하였고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우선 영식이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를 꺼냈는데 그곳에는 편지 같은 게 들어있었다. 대충 내용은 부부였던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평소에 이곳에 함께 와서 마을 풍경 보기를 좋아하셨던 할머니를 위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꽤 여러 장이 있었던 편지는 한 장은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한 장은 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랍 속에 함께 있던 펜에 의해 도화지가 되었다. 그러다 문득 영식이 큰 상자를 보았고 열려고 했으나 잘 열리지 않았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안 열려? 꽉 닫혔던지 열리지 않는 상자에 영식은 모기가 생겼던지
다시 자세를 잡고 상자를 열으려 발을 바닥에 강하게 디뎠고 그 순간 꺼직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구멍이 생기며 영식의 다리가 쑥 들어갔다. 그 바람에 중심을 잃은 손 하나가 책상 위 할머니 사진을 쳤고 사진은 그대로 떨어져 와장창하고 유리가 깨졌다. 놀란 나는 얼른 사진을 주워 제자리에 놨지만 사진 속 할머니가 노한 듯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비가 언제 이렇게 많이 왔지? 야 빨리 집에 가자. 그때 민혁이 밖을 보며 소리쳤다. 정신없이 노느라 몰랐었지만 구름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비가 퍼붓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친구들은 겁에 질려 누구 할 것 없이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놀란 우리는 뒤로 자빠져서 어릿빠져 버렸다. 그때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잔뜩 성난 표정으로 우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놈들, 혼 좀 놔봐라. 깜짝 놀란 우리는 다시 정자가 있던 쪽으로 방향을 돌려 뛰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불알이 쪼그라들 만큼 무서웠다. 그 순간 뒤쪽 산 위에서 흙이 물과 함께 쓸려 내려왔다. 아까 할아버지가 서 있던 그곳이었고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계속 뛰어내려갔으면 그 사태에 밀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어찌됐든 우린 정저 위로 다시 올라왔고 다행히 정저 뒤로 절벽과 지붕이 절묘하게 비를 잘 막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천에 물이 점점 차올라오는 게 보였다. 길은 사태로 막히고 장자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우리는 차오르는 물에 휩쓸려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러다 평소 유난히 겁이 많았던 봉수가 깨진 할머니 사진 앞으로 다가가 빌기 시작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소란을 피워서 화나셨죠? 용서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우리 모두 봉수 옆으로 가서 함께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다.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 때문이었을까? 비는 조금씩 힘을 잃어 찾아들더니 우리를 삼킬 것처럼 차오르던 개천의 물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흘렸다. 하지만 얼마 후 우린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 날이 저물고 기온은 내려가는데 젖은 옷을 입고 있던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허기와 추위에 정신이 흐려져 갔다. 그런데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딸깍 난데없이 무엇인가 열리는 소리가 났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아까 전 영식이 열려있지만 열지 못했던 상자가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영식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생고구마와 사탕이 있었고 그 밑으로 이불 2장이 들어있었다. 그 덕에 급한 허기를 면하고 아직 소학교에 다녔던 우리들은 몸집이 그리 크지 않아 이불 2장으로 마치 마늘이 붙어있는 모양처럼 모여서 추위를 버텨낼 수 있었고 다음날 개천은 잔잔해지고 우리를 찾아 돌아다니던 어른들에 의해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었는데 그곳에 정자를 지으셨던 할아버지는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3일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후로 친구들과 그때 그 일을 말할 때면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를 막아서 사태로부터 지켜주셨던 분이 그 할아버지가 아닐까 하고 말하곤 했다. 지난 일을 생각하는 사이 목적지까지 왔다. 40년 만에 와본 그곳 바로 정자에 있던 곳이다. 개천과 산은 수십 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향을 지키고 있었다. 정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잘 정돈돼 있었고 정자 또한 새롭게 지어져 있었다. 아마도 영식이 그곳을 관리했겠지. 그리고 다다른 정자의 책상 위에는 온화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나란히 고향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걸 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두 분께 전해드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6번째 이야기, 수박이 익는 계절. 종전 직후, 우리 할아버지의 체험담이다. 어느 여름밤, 늦게까지 일한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던 도중 기차 건널목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당시는 종전 직후였기에 대도시라도 가로등 하나 없고 거리는 깜깜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근시였기에 주변이 제대로 보이질 않았더라는 것이다. 건널목을 막 넘어가는데 발 아래 툭 하고 둥근 게 맞았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들 힘들게 살 무렵이라 당시에는 다들 텃밭에서 야채를 길러 어떻게든 버텨나갔다고 한다. 마침 여름이니 할아버지는 그게 영락없이 수박일 거라 여겼다.
이 수박을 집에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해 발 아래 수박을 주우려고 했다. 하지만 문득 건널목에 떨어져 있으면 휨이 더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손을 거뒀다. 이걸 주어야 하나 내버려둬야 하나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며 수박을 발로 대굴대굴 굴리며 걸었다고 한다. 고민하는 사이 한 100m가량을 걸어왔는데 그 사이 딱히 식욕도 없어졌기에 수박은 도로변에 굴려놓고 집으로 갔다나.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어제 그 건널목 근처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더란다. 무슨 일 있나요? 할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젯밤 건널목에서 누가 치여 죽었나 봐요. 저랑. 그런데 건널목에는 목 없는 시체만 남아있지 뭡니까? 목만 저 멀리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었다고 한다. 목만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리도 없고 사고를 가장한 살인일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네요. 할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건널목을 지나왔다고 한다. 어젯밤 발로 차면서 왔던 건 수박이 아니었다. 사람 머리였던 것이다. 지독한 근시인 할아버지는 발밑에 물체마저 판별하지 못했던 거겠지. 속이 메스거워진 할아버지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이틀 동안 알아누웠다고 한다. 전쟁이란 공습을 다 겪은 분치고는 꽤나 담이 약한 분이셨다. 그 머리가 혼자 돌아다닌 사건은 현장 검증 결과 사고로 처리됐지만 지역에서는 괴담처럼 나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됐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에게만 말해줬다고 한다. 며칠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하필 할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다. 아이들이 머리가 혼자 돌아다닌 사건이라며 열을 올리며 떠들어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 힘드셨다나. 내 놈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교과서나 펴라. 그렇게 소리치며 애써 위험을 부리려 애를 쓰셨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괴물이 살고 있다. 아버지 안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 소녀는 멍하니 붕대로 감긴 손을 보며 생각했다. 괴물이다. 괴물이 살고 있어. 딸, 알지? 아빠는 아파서 그런 거야. 마음속에 담지 말고 훌훌 털어버려. 상처받지 마. 오늘 학교 잘 다녀오고. 멍든 얼굴을 한 채 출근길을 나서던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말했었다. 치사하다. 그저 아파서 그렇다니. 아버지가 아픈 지 거의 7년이 다 되어간다. 사실 이미 아버지는 죽은 지 오래다. 껍데기를 뒤집어 쓴 괴물이 살고 있다. 소녀는 그걸 재차 상기하며 오른손에 붕대를 풀었다. 시퍼렇게 멍들어 부어있는 손이 볼썽 사납다. 집안이 개판이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요야. TV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린다. 뭐가 그리 좋은지 하하호 웃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소녀에겐 딴 세상 소음일 뿐이었다. 슬그머니가 안방 문을 닫는다. 닫히는 문 사이로 멍하니 누워 TV만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보인다. 한심한 사람. 멍하니 저렇게 TV만 보다 잠들고 다시 깨면 멍하니 보다 잠드는 하루의 반복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밥을 차려놓고 어르고 달래야 밥을 먹고 무언가 활동하는 이미 죽어버린 시체에 가까운 사람. 뇌질환 환자의 삶이란 그렇다. 뇌세포가 죽어버려 사고하는 활동이 힘드니 멍하니 하루를 보낸다. 의욕도 없고 그저 멍하다. 생각하기가 싫다. TV와 함께하면 그저 편하다.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화려하게 바뀌는 화면과 웅장한 볼륨은 쓸데없는 혹은 꼭 해야 할 잡생각을 없애준다. 생각이 없어지고 사고는 정지한다. 삶이 무뎌짐과 동시에 편안해진다. 이것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관건이건만. 소녀의 아버지는 애석하게도 후자의 사람이었다. 이어서 아버지는 분노를 조절할 필요를 느끼질 못하고 충동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혈관성 치매로 그는 어려졌고 가족들에겐 어려워졌다. 소녀는 생각했다. 식물인간 같다. 토마토 같은 삶이야. 어찌 보면 맞을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다가 물을 주면 물을 맞고 마시고 안 주면 굶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토마토의 삶. 햇볕과 같은 TV 그리고 그 속에는 괴물이 있겠지. 지끈거리는 손목에 괜히 더 울컥한다. 소녀는 방에 틀어박혀 쪼그려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본다. 비가 새까맣게 변해버린 천장 한편이 안쓰럽다. 소녀의 눈물은 마른 지 오래라 지붕이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아 서글펐다.
장롱 위에 놓아둔 바가지 안으로 빗물이 똑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창밖으로 나는 빗소리도 요란해 항상 방문을 파고들어 오던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매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시발, 돈 가져오라고. 오늘은 웬일로 돈을 달래 하신다. 자다가 고함 소리에 번쩍 눈을 뜬 소녀는 후다닥 이불도 내팽개친 채 안방문을 열어 젖혔다. 동시에 짝 하는 소리가 뒷가를 울린다. 엄마의 고개가 돌아가고 그것을 본 소녀의 머리가 핑 돈다. 바짝 마른 줄 알았던 소녀의 눈동자가 그렁대며 이젠 왜소해진 엄마의 어깨를 잡아 끌어 방문 밖으로 밀친다.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밖으로 밀려난 엄마를 보곤 괜찮다고 말하는 듯 웃어 보였다. 곧바로 안방문을 닫아 걸어 잠그며 아버지를 노려본다. 왜 무슨 일이야? 시발, 이놈의 계집년들이 단체로 미쳤나? 돈 내놓으라고. 무슨 돈이야 갑자기. 쿵쿵 방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동시에 엄마의 목소리도 들린다. 어머니, 너무 작아진 아직도 소녀 같은 엄마. 우리 엄마. 담배. 그놈의 담배. 자신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고 담배가 얼마나 직격타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병원비에 대한 걱정과 아버지 몸에 대한 걱정은 결국 평생 소녀와 어머니의 몫이었다. 자신의 몸임에도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미안한 줄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인간 말종. 소녀의 눈동자가 이체를 바란다. 반항적인 그 눈동자가 그녀의 아버지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아오고 발길질이 쫓아온다. 독한 약으로 비쩍 말라가는 사람이지만 일단은 성인 남성이다. 160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소녀와 180대 성인 남성의 차이, 힘의 차이, 빌어먹을 차이.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목을 결박하면서도 결국 몇 번이고 얻어맞고 걷어차인다. 이미 악바리만 남아버린 소녀는 씩씩대며 아버지를 밀쳐내며 소리 질렀다. 터진 입가에서 피가 튄다. 미친 새끼.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시발년이. 18. 진짜 단체로 미쳤나. 개잡놈들이. 왜 이렇게 기어올라.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아버지는 결국 했던 욕설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변화를 가지기는 불가능한 상태. 사람보단 짐승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소녀는 주먹을 움켜쥐고 다시금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몸으로 밀쳤다. 정말 죽어버렸으면 싶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넘어감과 동시에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어머니가 우당탕 들어온다. 혼접하다.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박고 쓰러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소녀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아빠, 또 병원 가면 병원비 내야 하는데. 가벼운 뇌진탕입니다. 의사가 그랬단다. 곧 부모님이 퇴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다. 멍하니 책장을 넘기다 소녀는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싶다가도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었다는 죄책감과 아버지를 이리도 쉽게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올라와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오면 오늘은 뭐라고 해야 할까? 책 속 내용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차피 손도 다쳐서 펜도 제대로 못 쥐는 거 결국 책을 덮어버린다. 앞에 놓인 거울에 비치는 무감각한 얼굴. 터진 입술이 안쓰럽다. 고개를 돌려 책장을 바라보니 못 보던 앨범이 놓여있다. 뭘까 이건? 호기심에 꺼내들어 먼지를 휴지로 툭툭 훔쳐내고 펼쳐보니 더 어린 소녀가 활짝 웃으며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다. 언제 저길에 그저 웃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가 보던 TV 프로의 연예인들 같다. 나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 이야기. 아버지가 건강한 시절이다. 페이지를 넘기며 괜한 감상에 젖었다. 몸만 건강했으면 지금도 이렇게 행복했을 텐데. 팔랑팔랑 넘어가는 책장 사이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진다. 소녀는 귀퉁이가 달아빠진 반접힌 노트 쪼가리를 펼쳐보았다. 익숙한, 하지만 안 본 지 오래된 아버지의 글씨체다. 봄 기운이 파릇한 날이다. 그 봄 기운이 완연한 동산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던 예쁜 공주 하나가 찾아왔다. 여직원 2명이 그 동산 위에 예쁜 꽃을 놓고 무얼하고 긴 대화를 하고 갔고 나는 또 봄을 기다리던 나른함으로 아내의 피로까지 함께한 듯이 깊은 잠을 잤다. 그리고 그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겨우 한 번밖에 마주하지 못한 나의 아이의 얼굴을 그 꿈속에서 몇 번이나 씻고 있었는지 모른다. 언제까지고 예쁜 아이로 키워야 하는
아비의 마음을 간직하고 다시 엄습해 오는 푸근한 잠을 자야 할 것 같다. 내일은 예쁜 이름을 하나 지어야겠다. 늘 건강하고 건강한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9x 3 22 기록 중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소녀는 허겁지겁 종이를 다시 접어 앨범에 끼워놓고 거실로 나갔다. 다녀오셨어요. 웃으며 말하는 얼굴이 자연스럽다. 엄마의 손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하다. 엄마는 소녀의 인사에 집 잘 봤어? 라고 대답하며 뭘 그리 한아름 사온 건지 부산스럽게 사온 봉투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한다. 같이 짐을 들고 들어오던 아버지의 시선이 소녀에게 향하자 그의 눈이 크게 떠진다. 아이고, 딸내미 입술이 왜 터졌어? 아빠가 때렸어. 아버지의 눈이 반달로 접힌다. 큰 손이 소녀의 얼굴을 감싸다 입술가를 매만진다. 엄마와는 다른 따스함이다. 아빠가 우리 이쁜 딸내미를 어떻게 때려? 응. 사실 입술 각질 잘못 뜯어서 터졌어. 원 맞은 것처럼 그렇게 터졌어. 립밤 꼭꼭 바르고 껍질 뜯지 마. 응? 응. 어이구, 손은 또 어쩌다 그랬어. 비 올 때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잘못 집어서 다쳤어. 여자애가 왜 이렇게 많이 다쳐? 조심해야지. 응. 소녀는 웃으며 엄마를 도우러 부엌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짐을 내려놓고 또다시 안방으로 가 TV를 켠다. 계란이며 고기며 잔뜩 장봐온 것들을 정리하며 엄마는 평소처럼 입을 열었다. 딸, 알지? 아빠는 아파서 그런 거야. 하나하나 상처받으면 끝도 없어. 마음속에 담지 말고 다 훌훌 털어버려. 나도 알아. 무감각하게 대답하며 계란을 냉장고에 착착. 예쁘게도 정리하던 소녀는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듯 치솟는 고통에 숨을 들이쉬었다. 손목이 아파왔다. 너무너무 아팠다. 붕대로 칭칭 감긴 손목을 움켜쥐며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가 구석진 곳에 쪼그려 앉는다. 아프다. 그분이 어쩌셨어요? 뭘 어쩌겠어. 내가 그냥 한 방에. 문을 파고드는 TV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소녀의 귓가를 때렸다. 뇌혈관성 질환 환자는 무기력함, 사고 능력의 저하 외에도 분노 조절 장애와 함께 단기 기억 상실증을 동반한다. 소녀는 너무 아파 눈물을 뚝뚝 흘렸다. 햇살 좋은 날이라 따스한 햇볕이 창문을 타고 내려온다. 아프다. 너무 아파. 날씨가 좋아 지붕 대신 눈물을 흘리며 소녀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 안도하고 그저 아버지 안에 있는 괴물이 다시 깨어나지만 않길 바랐다. 새까맣게 물든 천장 한편이 까맣게 타들어간 소녀의 마음 같다. 소녀는 더 까맣게 타 있을 엄마를 떠올리며 오늘도 숨죽여 울었다. 제발 다시는 괴물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